저는 20대에 세 자녀를 둔 50대 여성입니다. 다들 저출산이다, 비혼이다 하던 마당에 자식이 셋이면 저도 나름 애국자 아닌가요?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애 셋은 기본에 넷, 다섯도 드물진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외동아이들을 선호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자녀 셋은 많다는 소리를 듣는 정도가 되었다 싶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다들 외동 아니면 많아봤자 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기사 저도 자식 셋을 낳아 기르는 게 쉽지는 않았네요.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아이들까지 챙기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남편 혼자 벌어서는 다섯 식구가 먹고 살기 빠듯한 탓에 집에 보탬이 되고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지만 막상 일 때문에 아이들에게 소홀할 때면 저는 모자란 엄마가 된 것 같아서 늘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들은 왜 별걸로 다 미안함을 느끼는지 자식들 앞에서 저는 늘 죄인인 것만 같네요. 그래도 없는 살림에 알뜰살뜰 살면서 자녀 셋을 무사히 키워냈어요. 애가 셋이면 식비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니기에 미처 학원 보낼 여력까지는 안 돼서 제가 학습지 교사 일하면서 얻은 학습지들로 아이들 직접 가르치면서 키웠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제가 누구를 가르칠 깜냥이 되나 싶었지만 저를 믿고 따라주는 아이들을 믿으며 십수년을 그렇게 살았네요. 다행히도 큰아이가 좋은 성적으로 대학 입시에 성공을 하면서 그 다음 둘째, 셋째는 저도 자신있게 붙었는지 한결 수월해졌죠. 덕분에 나머지 아이들까지 큰 문제 없이 가르쳤고 세 아이 모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게 전부는 아니니 잘 따라준 아이들 덕분이겠지만 그래도 저도 꽤 못하지는 않았나 보다 생각했죠. 저희 아이들이나 남편은 그런 제 노고를 알아주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아이들 공부였지만 그걸로 주변에서 괜한 핀잔도 많이 받곤 했었습니다. 제가 형편상 대학을 못 나오기는 했어도 학창시절에 공부는 꽤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상고 나와서 주판이나 두드리던 주제에 뭘 가르치겠냐며 비웃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저희 동서였었죠. 여유 있는 집안에서 막내딸로 태어난 동서는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한 사람이었고 이 일 저 일 전전하던 저와 달리 좋은 회사 다니면서 커리어 우먼처럼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두렵장도 없는 저를 참 많이 무시하곤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동서가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체 왜 그러는지 그 속을 전부 알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제가 동서보다 아래였으면 진작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제가 윗사람이라 대놓고 무시를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한 가족이고 알고 지낸 지 벌써 십수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런 편견도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했었죠. 그런데 한번 자리 잡은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건지 동서는 여전히 저를 속으로 무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 사단이 나고 말았네요. 그 얘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먼저 제 얘기를 조금 해야겠네요. 저는 동생만 셋이 있던 사남매 집안의 제일 큰 장녀였습니다. 장사하시던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사셨지만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장녀였던 저는 그런 집안 사정을 일찍 깨우친 편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을 알아서 그런지 일찍 철이 들었던 저는 부모님 주머니에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괜히 뭐 사달라며 투정 부리고 보챌 때마다 부모님 대신 동생들을 말리곤 했었죠. 부모님은 늘 장사를 하느라 바쁘셨고 저는 부모님 대신 동생들을 돌봐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동생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저는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앉혀두고 직접 공부를 가르치곤 했었습니다. 제가 머리는 나쁘진 않았던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도 혼자 깨우친 덕에 제 동생들도 저처럼 가르치곤 했었어요.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는 세상이었으니 공부라도 잘해야 학교에서 무시를 덜 받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일찍부터 동생들을 직접 가르쳤던 저는 제가 먼저 학교에 들어가서 배워온 것들을 늘 동생들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세세하게 신경 써주실 여력이 안 되니 제가 그렇게라도 동생들을 챙기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놀이처럼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나다 보니 그게 다 도움이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복습이 돼서 좋았고 동생들은 일종의 선행학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어릴 적 부모님 장사 도와드리면서 주판을 맞췄던 탓인지 수학에 재능이 있던 저는 동생들에게 산수도 직접 가르쳤습니다. 학습지사 형편도 안 되던 그때 제가 직접 달력종이 뒤편에 문제집을 만들어주곤 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선생님의 꿈을 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동생들을 가르치거나 친구들에게 공부를 알려줄 때마다 내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서 동생들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즐거운데 교탁 앞에 서서 수십 명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얼마나 보람찰까 싶은 생각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시절부터 저의 꿈은 학교 선생님이었죠. 하지만 그 꿈은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찍부터 집안 형편을 알고 있던 제가 우리 집 사정에 대학 진학은 무리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가고 싶으면 빚이라도 내서 가야 하지만 하루빨리 돈벌이를 해서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려야 하던 장녀에게는 그런 것도 전부 사치이고 이기심이었습니다. 나 하나 저쩌고 꿈을 따라 쫓는다면 부모님은 물론이고 줄줄이 동생들까지 힘들어질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나마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동생들 학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제 꿈을 그렇게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혼자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그 정도였으니 대학 진학이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싶어 아쉬웠지만 그때는 그게 가족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사정을 아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저를 너무 아쉬워하셨지만 아쉬워할수록 저만 힘들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결국 돈을 벌 생각에 상고에 들어가게 된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회사 격리일을 시작했어요. 그 시절 격리는 하루 종일 돈 계산을 하고 회사 잡일까지 하면서도 박봉을 받아야 했지만 제 형편에 취직이나 한 것이 다행인 일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형편의 다른 친구들은 전부 공장에 들어가거나 몸쓰는 일을 해야 했으니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그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나마 회사가 1시간 거리에 있던 탓에 저는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했고 그렇게 버스비 한 푼까지 살뜰히 아껴서 집안에 보탬이 되려 노력했어요. 그 덕분에 둘째 동생은 저와 달리 무사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는 동생이 부러웠지만 그때는 딸인 저보다는 아들이었던 남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게 집안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 시절에는 아들이 집안을 이끌어야 하는 시절이었기에 그런 일들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도 착한 제 동생은 자기 대신 제가 대학에 갔어야 한다며 늘 미안했었죠. 내가 아니라 누나가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누나보다 한참 모자란 내가 누나 돈으로 대학 들어간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우리 집 장남이야.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알겠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동생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 동생은 제게 미안한 만큼 정말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덕분에 장학금도 몇 번 타서 제 길을 살려주었죠. 덕분에 밑에 동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고 저희 사남매 중에 고졸은 저밖에 없게 되었네요. 누군가는 제가 희생해서 동생들 좋은 일만 시켰다며 미련한 짓이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동생들이나마 학교에 보내게 된 것에 절대 후회가 없었어요. 늘 언니, 누나 덕분이었다 말하는 동생들 덕에 저는 제 인생에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 인생에는 대학 졸업장보다 더 큰 가치였지 않나 싶네요.
그렇게 동생들 모두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도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점점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으니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릴 시기가 찾아와 주었어요. 이제는 동생들도 돈을 벌고 여유가 있다 보니 나도 돈을 모아서 시집을 가야겠다 생각했죠. 덕분에 그동안 연애 한번 못했던 저도 그제서야 늦은 봄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어쩌면 남편이 제 첫사랑이겠네요. 거래처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에게 제가 첫눈에 반해버렸거든요. 그때까지도 중소기업 격리를 하던 저는 외부 손님이 올 때마다 커피 심부름하는 게 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다방 레이지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아무리 시절이 시절이라 해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청업체 직원인 제게 늘 깍듯하게 대하고 친절했거든요. 어쩌면 당황한지도 모르는 그 존중과 대우가 처음이었던 저는 그 남자에게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저 혼자만이 아니었던지 그렇게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남편의 친절함에 반했던 제가 남편을 사랑하게 된 계기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던 인재였고 저는 고졸의 작은 회사 격리였기에 남들이 보기에도 저희 두 사람의 균형이 맞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하거나 깔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신도 여유가 없었더라면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며 오히려 동생 셋을 가르쳐 대학까지 보낸 저를 자신보다 대단한 사람이라 말해주곤 했었죠. 누가 저를 존경한다고 말해주었던 건 아마 남편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가족들도 아닌 사람이 그것도 남자가 나를 존경한다고 말해주니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나요. 그렇게 저희는 결국 결혼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죠. 혹시나 홀 시어머니께서 잘난 아들이 고졸 며느리 들였다고 반대하실까 걱정했던 저는 시어머니를 뵙고 나서 그런 걱정을 지워버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생김새며 성품까지 저희 어머니를 쏙 빼닮았던 거더라고요. 어머니는 고졸의 가난한 집 장녀인 저를 누구보다 반겨주시며 큰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아들만 둘이라 늘 며느리를 잘 보기를 기도하셨다면서 말이죠. 집안에는 원래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세상 큰 일들이 남자들 손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남자들이 큰일 한다고 미처 못 보는 것들을 신경 쓰고 챙기는 게 우리 여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큰일을 할 수 있는 건 전부 여자들 덕분이야. 우리한테도 시켜만 주면 잘할 수 있는 걸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런데 우리 큰 며느리는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야무지고 성품도 좋으니 내가 더 걱정할 것도 없겠구나. 모자란 저를 반기며 맞아주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어머니께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집안의 기둥이신 시어머니는 온화하시고 고드셨고 남편은 늘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있어서 아직 대학생인 시동생 역시 귀엽고 살가운 도련님이었죠. 그런 집에 시집을 가게 된 저는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남편, 이런 시댁 만난 것은 전부 천운이라 여겼어요. 친정에서는 장녀라는 이유로 늘 베풀고 남을 챙기기만 하던 제가 시집 와서는 늘 받기만 했거든요. 제가 어리석어서 며느리돌이 잘 못해도 시어머니께서는 늘 예뻐만 하셨어요. 그게 늘 감사하고 죄송했던 저는 제 밑으로 동서가 들어오면 그만큼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늦둥이 시동생이 언제 결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저희 시어머니도 나이 들어 힘드실 테니 제가 어머니 대신
제가 받은 만큼 새 식구를 챙겨줘야겠다 생각해왔죠. 그리고 결국 제가 시집을 온 지 10년 만에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저보다 5살 더 어렸고 동서는 그보다 4살이 더 어렸었어요. 저희야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지만 그 두 사람은 사회생활 하다가 연애한 지 한참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동서와 시동생은 같은 대학교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시동생이 저희 남편 따라서 같은 대학에 진학했으니 두 사람이 저희 남편 후배였죠. 시동생이 남편보다 공부를 좀 더 잘했다고 들었는데 주변에서 서울대 가라고 하는 걸 두고 자기 형 따라서 같은 학교에 진학을 했다더라고요. 사실 원래 그 형제가 참 우애가 좋거든요. 성품이 좋으신 시어머니 가르침도 있었겠지만 시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린 동생을 챙기던 형을 시동생이 많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주변 만류에도 형 따라서 같은 학교 가겠다고 진학을 했죠. 그리고 군대에 다녀온 뒤로 같은 학교 신입생인 동서를 만났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오랫동안 만나다가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듣기로는 좋은 대학 나와서 사회생활하던 동서가 일찍 결혼하기를 꺼려했다고 들었었네요. 아무래도 여자들은 결혼하면 일과 가정 사이에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보니 힘들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간 동서 입장에서는 결혼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30이 되어서야 결혼을 했고 덕분에 저는 벌써 3자녀를 본 뒤에야 동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0년을 기다려 맞이한 동서였기에 저는 시동생의 결혼 소식이 너무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동서가 들어오면 무조건 잘해주겠다고 생각했었기에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동서를 제 막내 동생처럼 잘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살림이야 내가 더 잘할 테니 괜히 시켜먹거나 부려먹을 것도 없고 그저 잘해주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기대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동서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야 대면한 것이 어색해서 그런 것이겠거니 제가 윗사람이라 불편한 거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한 동서를 보면서 저도 동서가 저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구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늘 자리를 피하거나 제가 말 붙이는 것도 별로 내키지 않는 듯 늘뚱이 있곤 했었어요. 막내딸이었다고 들었기에 원래 성격이 그런 건가 싶었지만 시어머니나 저희 남편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둘째 왔어요. 어머니,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복도리 하나 필요하시죠? 이거 제가 월급 받아서 산 거예요. 비싼 거니까 꼭 다른 사람 주지 마시고 어머니 하셔야 해요. 아셨죠? 그래. 우리 막내가 영원데 당연히 그래야지. 고맙다. 아, 그리고 이건 아주버님 넥타이인데 저희 남편 거 사는 김에 같이 샀어요. 전부터 받기만 해서 늘 감사하고 죄송스러워서요. 어머, 우리 남편 것까지 챙겼어? 안 그래도 되는데. 동서 고맙네. 근데 형님 거는 못 샀어요. 제가 형님 취향을 아직 잘 몰라서 못 고르겠더라고요. 말만 해도 고맙지 뭐. 어떻게 나까지 챙겨. 나는 괜찮아. 그런 말들도 처음에는 정말 그런 줄 알았지만 비슷한 상황들이 매번 반복되다 보면 눈치 없는 저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식구가 몇이나 된다고 나만 왕따시키고 차별하는 듯한 동서의 행동이 서운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린 동서에게 섭섭한 티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동서가 대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머니는 어른이시고 저희 남편은 자기 선배라 그러나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 집 식구들 사이에서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수록 남편이나 시동생이 눈치를 채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저는 괜히 스스로 기가 죽곤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제게 동서와 사이가 나쁘냐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당신 혹시 재수 씨랑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라니? 없는데 왜? 아니, 처음부터 종종 느낀 건데
재수 씨가 당신을 불편한 것 같아서 선물도 매번 당신 것만 없고 당신이랑 단둘이 있는 걸 일부러 피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고 보면 다 같이 있을 때도 당신한테 굳이 먼저 말 걸진 않잖아? 당신이 먼저 말 붙이지 않는 이상 재수 씨가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던데. 당신이 재수 씨 괴롭힐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 두 사람 싸우기라도 한 건가 해서 말이야. 아니야, 싸우기는 무슨. 당신 말대로 대화도 별로 없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 무슨 말이라도 나누고 교류가 있어야 섭섭한 일도 생기고 싸우는 거지. 내가 동서한테 기분 상하게 하거나 한 건 없어. 나도 동서한테 별 감정은 없고. 나도 당신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당신이 남들한테 미움받을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건 나도 알지. 근데 다만 내가 눈치챌 정도로 두 사람이 어색해 보여서 말이야. 식구가 많지도 않은데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면 좋으니까. 안 그래? 그렇지. 당신 마음 알아. 내가 동서한테 더 다가가 볼게. 미안해, 여보. 남편도 저를 탓하려고 말을 꺼낸 건 아니었지만 남편의 마음은 저도 10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시동생이나 둘 사이는 유별날 정도로 가깝고 좋았는데 동서와 제 사이가 서먹한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어머니도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희가 가까이 지냈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 같았죠.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기댈 곳 없던 어머니는 늘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결국 믿을 곳은 가족밖에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어머니는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끼리 잘 지내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서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부부끼리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동서가 시집 오기 전까지는 저희 부부의 시동생까지 셋이서 자주 술자리를 갖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동서가 들어오면서 그런 자리가 뜸해지게 되었죠. 동서가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괜히 말을 꺼내면 그게 더 부담일까 싶었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가까워질 계기가 없었나 싶었던 저는 어떻게든 가까워질 계기를 만들고자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분위기도 풀어지고 서로 못했던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술자리는 제 마음같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동서와 가까워져 보려고 만든 자리였고 남편과 시동생도 그걸 알기에 저희를 도와주려 했지만 술자리 내내 동서는 학창시절 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대학을 나왔던 세 사람의 공통된 주제였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대학 얘기라 끼어들 수가 없더라고요. 불편한 일이 거기서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동서는 무슨 의미인지 이런 말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아, 근데 형님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대학을 나온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라. 제가 자격지심이 있는 건지 동서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몰라도 그날 저는 오랜만에 소외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저를 신경 쓰던 남편이 일부러 화제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동서는 기어이 다시 학창시절 얘기로 물꼬를 틀더라고요. 덕분에 기대했던 동서와의 대화는 나눌 수가 없었고 그 사이 동서는 적지 않게 취한 듯 보였습니다. 어렵게 만든 자리인데 소득 없이 끝나서 아쉬웠지만 취한 동서와 더 얘기를 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파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서가 이런 얘기를 뱉었습니다. 형님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뭐가 그렇게 자신있고 잘나서 그렇게 잘난 체라고 다녀요? 다들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칭찬드린지. 형님이 대학을 나오기를 했어 좋은 직장을 다녔어요?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뇌세울관 없으면서 뭐가 대단하고 무슨 칭찬받을 일이 있는지. 무식한 주제에 아는 척 좀 그만해요. 우리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학습지 교사가 진짜 교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선생도 아니면서 밖에서 선생 소리 듣는다고 좋아하지 말라고요. 애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좀 챙겨줬다고 자기가 진짜 선생인 줄 아나 봐. 술기운에 동서가 내뱉은 말에 저는 그제서야 동서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서는 제가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같은 대학 출신인 자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동생이나 저희 남편이 제 칭찬을 하고 똑똑하다 말하는 게 기분이 상했던 듯 했어요. 자기 형을 존경하던 시동생은 저한테도 늘 깍듯했었어요. 저도 시동생이 대학생이던 시절부터 봐왔기에 제가 시동생을 많이 챙겨주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시동생은 늘 제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일이 없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동서는 그런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거야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제가 학습지 교사 일을 하는 건 왜 무시를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직장을 관둬했던 저는 아이들이 조금 자란 뒤부터 학습지 교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동서 말대로 정말 교사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일도 아니었지만 저는 제 일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학습지 받아다가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게 전부인 일이었지만 저한테 배우고 깨우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대충 일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모두 잘 따라주었고 저를 선생님이라고 따르면서 스승의 날에 선물까지 챙겨주더라고요.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만들었을 카네이션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어쩌다가 시댁에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자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동서가 듣기에는 그게 고가웠던 모양입니다. 대졸도 아니고 겨우 학습지 교사하면서 선생 소리 듣는다고 좋아했다는 게 이유였던 모양이에요. 그날 동서의 얘기는 저만 들었고 저는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술에서 깬 동서에게도 굳이 얘기하지 않았죠. 누가 들어도 기분이 상할 실언이었고 저도 화를 내려면 충분히 화낼 만한 일이었지만 기분 좋자고 만들었던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내가 싫은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아마 제가 모르는 동서만의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네요. 결국 그날의 일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저도 동서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른 식구들이 다 같이 있지 않을 때가 아니면 동서와 따로 볼 일도 없었고 저만 조심한다면 동서와 얼굴 붉힐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국 동서와는 그 후로도 가까워질 수가 없었죠. 그러는 사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게 참 잘해주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이들도 그새 많이 자라서 모두들 대학생활에 직장생활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자녀 셋을 직접 가르쳐서 무사히 대학까지 보냈고 남편도 몇 년 뒤면 은퇴를 앞두며 안정적인 회사 생활 중에 저는 몇십 년 만에야 한가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여유가 생겼다 싶었지만 여유가 마냥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학습지 일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르칠 아이들도 없으니 제 인생이 공허해지는 듯 했거든요. 아직 한참 남은 인생인데 앞으로는 뭘 해야 할까 걱정이었어요. 이제 와서 새로운 일을 하려니 기술도 없고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용기도 없었지만 더 늙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뭐든 배워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대 나이에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하며 사회복지학과에 늦가기 신입생으로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입학금을 낼 때까지도 갈팡질팡했던 저였지만 등록금은 자기가 댈 테니 걱정 말고 바라던 대학생활 해보라는 남편의 지원에 저는 결국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가고 싶었던 대학을 30여 년이 지나서 오게 되다니 얼마나 감기무량했던지 몰라요. 친정 식구들과 남편과 아이들 역시 저를 축하해 주었고 그 일을 기념하겠다며 가족 모임까지 주최를 했더라고요. 그 핑계로 또 오랜만에 시동생네와 저희 식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되려니 괜히 얼굴이 화끈했지만 좋은 일로 축하받는 그 자리가 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동생도 시조카도 모두 축하를 건네는데 그날도 유독 동서가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별일이 없어서 그런지 대면대면에도 잘 지냈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러나 싶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형수님. 이런 결정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은 늙을 때까지 늘 배워야 한다는데 형수님이야말로 그런 뜻을 실천하는 분이시네요. 형수님은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삼촌. 솔직히 겁부터 났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좀 용기가 나요. 애 아빠가 등록금 내줬으니 돈 아깝지 않게 잘해야죠. 이러다가 장학금 타는 건 아닌가 몰라? 장학금 무슨. 형님, 어디서 그런 얘기하면 욕먹어요. 애들한테 양보를 하셔야지.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건데 자식벌 애들 공부하는데 끼어서 그러고 싶으세요? 나이 들어서 지책이죠 진짜. 순간 동서의 말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나를 비우는 모습에 저는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았어요. 옆에 있던 남편 역시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죠. 재수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여보 왜 화를 내고 그래. 동서도 나 기분 나쁘라고 한 말 아니야. 동서 말도 맞지. 동서야 내가 걱정돼서 말하는 거지 뭐. 저를 비우는 말에 기분이 상한 남편이 제 대신 동서에게 화를 내려 했지만 저는 남편을 애써 말렸습니다. 괜히 좋은 자리를 동서 때문에 망치고 싶지도 않았고 의좋은 두 형제 사이가 멀어질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그날의 자리는 유야무야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는 저도 학교 생활하느라 바빴고 서로 이래저래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만에 시부모님의 제삿날이 되었어야 두 주 식구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효자인 남편과 시동생은 매번 연차를 쓰면서까지 항상 시부모님 제사를 직접 준비하곤 했었어요. 자기들 부모 제사는 자기들이 챙겨야 한다며 며느리인 저희보다 늘 남편들이 고생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아침부터 장 봐서 음식하고 상 차리는 것까지 전부 다 같이 모여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시동생과 동서가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 있었죠. 어른들은 한창 음식 준비를 하고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조카는 저희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 공부하고 있었어? 열심히 하네. 학원 숙제인데 오늘 학원 안 간 대신에 내일까지 다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 큰 엄마가 좀 도와줄까? 그 나이대 애들이 다 그렇듯이 어떻게든 학원 한번 빠져보려고 부모님을 따라온 시조카가 밀린 학원 숙제에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마침 보니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수학이었기에 저는 시조카의 공부를 잠시 봐주게 되었습니다. 아이 셋을 제 손으로 직접 가르친 제게 중학교 수학은 그리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내공이 어디 가지는 않았는지 조카는 제 설명에 쉽게 이해를 하는 듯 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그럼 결국 이것도 조금 변칙만 있을 뿐이지 아까랑 같은 문제야. 공식만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 똑같이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큰엄마가 알려주시니까 이해가 잘 돼요. 저희 학원 선생님보다 잘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 조카를 가르쳐주다 보니 오랜만에 저도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조카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동서가 뛰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카를 가르치던 제 손을 부리치며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애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아니, 지우 수학이 어렵다고 그래서. 엄마, 큰엄마가 나 가르쳐 주신 거야. 화내지 마. 지우, 넌 나가 있어. 얼른. 나 참 기가 막혀서. 무식한 주제에 누구한테 뭘 가르쳐요? 대학도 못 나온 고졸 격리 주제에 감히 우리한테 무슨 짓이야.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뭘 알고 가르친다는 거야? 남의 아이 망칠 생각이야? 에이씨. 제 아이 셋을 직접 가르쳐서 남부럽지 않은 대학에 보낸 제가 자신의 아이를 가르친 것이 못마땅한지 동서는 제게 대뜸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동서도 저희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간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제 덕분이 아니라 전부 대학 나온 저희 남편 머리를 닮아서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졸인 제가 자기 자식을 가르친 게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조카에게 나쁜 것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조카 스스로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고 내가 그런 욕을 들어먹어야 하는 일인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동서에게 갑자기 쌍욕까지 먹고 당황을 한 저는 제대로 화도 내지 못하고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동생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갑자기 동서의 뺨을 내리치는 겁니다. 짝! 그 엄청난 소리에 저희 남편까지 달려오고 말았죠. 뭐야? 당신 지금 나 때렸어? 왜? 왜? 맞을 짓을 해놓고 지금 왜냐는 소리가 나와? 당신 지금 형수님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시끄렸냐고? 내가 저번에도 말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그동안 당신이 형수님이 얼마나 무시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우리 형제 사이 갈려놓지 말라 누누이 말했잖아. 그러는 당신은 대학 나서 뭐 얼마나 잘났게 남을 무시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데? 시동생은 그동안 많이 참았다며 동서에게 쌓였던 감정을 내뱉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에 모였을 때에도 동서가 저를 무시했던 일로 두 사람이 다퉜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때도 시동생이 제게 한 번만 더 그러면 안 참을 거라고 했었나 봅니다. 평소 화 한 번 낼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시동생이 설마 제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동서 역시 당황했는지 제 앞에서 하던 것과 달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기죽은 동서를 보니 이제라도 말려야겠다 싶었던 저는 오히려 동생 옆에서 더 거드는 남편을 보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나도 재수 씨한테 하고 싶은 말 참 많았어. 그동안 이 사람이 매번 자꾸 말려서 그런 거지. 재수 씨, 선 넘은 게 몇 번인 줄 알아? 나도 재수 씨도 다 같은 학교 나왔지만 그걸로 그렇게 배짱 부릴 일 아니잖아. 학교를 공부하러 들어간 거지 대학교 졸업장 자랑하려고 들어간 거야? 재수 씨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그럼 재수 씨 졸업장 반납하고 다시 배워야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천박한 게 사람 가진 거 가지고 차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재수 씨 배울 만큼 배웠다면서 그런 취급받고 싶지는 않잖아. 그럼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제가 뭘 그렇게 너무했는데요? 왜 다들 형님 편만 들어요? 제가 없는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순간 너무 화나서 그랬다고요. 그러게 뭐하러 남의 자식 공부까지 신경 쓰는 건데요. 괜히 이상하게 가르쳤다가 우리의 잘못 빼면 어떻게 하라고. 당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형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애를 잘못 가르치겠어. 형수님 20년 가까이 애들 가르치셨잖아. 그리고 자식들 다 좋은 대학 보냈잖아. 그거 다 형수님이 가르쳐서 그런 거야. 그 집 애들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명문대 간 거 보고도 형수님 실력 모르겠어? 그냥 당신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모르고 싶은 거 아니고? 동서는 그 와중에도 다들 제 편만 든다며 억울해하고 따졌지만 시동생이 참지 않고 요목조목 따져가며 동서를 타박했습니다. 남편도 그 정도로 화를 냈고 시동생도 그만큼 했으면 되었다 싶어서 저는 남편을 데리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랐을 조카를 달래러 잠시 나갔다 들어왔죠. 그러는 동안에도 시동생은 아직 할 말이 남았는지 둘이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한참 뒤에서야 나온 동서는 제게 깍듯이 사과를 전했습니다. 형님, 제가 실언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 테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반성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진심인지 시동생 때문에 억지로 뱉은 가식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 이상을 바랄 생각은 없었어요. 그날 제사는 그래도 무사히 치러졌고 동서는 그 후로는 조용한 듯 했습니다. 그날의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동서의 태도도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싶었어요. 말끝마다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도 사라졌고 제가 학교를 다니는 일로도 비웃는 일이 없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랐던 건 동서의 부탁이었습니다. 형님, 저 정말 죄송한데요. 바쁘시겠지만 혹시 여유 되시면 저희 지우 수학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우가 저번에 큰엄마한테 배우고 수학이 이해가 되었다면서 형님한테 수학 과외를 받고 싶다고 그러네요. 사례는 충분히 할 테니까 시간 좀 내주실래요? 전과 다르게 깍듯한 동서의 말투도 놀라웠지만 내가 가르치면 아이 망친다고 난리치던 동서가 자기 아이를 제게 맡기겠다는 게 더없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시동생이 시켰나 싶어서 따로 알아봤지만 그건 아니었는지 오히려 시동생은 모르고 있는 일이었어요. 자식이 바라니까 어쩔 수 없는 건지는 몰라도 동서가 직접 그렇게 부탁을 하니 저도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시조카의 수학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가르칠 때처럼 직접 교재도 만들고 수업 준비도 하고 제 딴에는 괜히 부담이 되어서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제가 노력한 보람이 있었는지 제가 조카를 가르치고부터 조카의 수학 성적이 부쩍 올라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이 성적이 올라서 그런지 동서도 더는 제 실력을 무시하지 못했고 1년 뒤에는 스승의 날이라며 저한테 따로 선물까지 챙기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지우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동안 실언했던 건 이제 다 잊어주세요.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스승의 날 선물이에요. 형님 학교 다니실 때 가방으로 들고 다니시라고 지우랑 같이 고른 거예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동서의 반응에 저는 오히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알딸딸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아무쪼록 나쁜 일은 아닌 듯합니다. 그 선물이 뭐라고 그 덕에 저도 여태 섭섭했던 마음이 싹 풀리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동서가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감동일 뿐이었죠. 제가 단순한 건지 바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웬만하면 동서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동서가 진심이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제라도 동서가 정말 철이 들었기를 바라며 저도 앞으로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